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여기거든요. 마음에 드는 후배가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말을 걸려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말을 걸어봤자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고백을 해봤자 차일 거야. 괜히 저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걸 거야 생각해서 소통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민상님께서 사랑하고 가장 관련돼서 좀 마음 아팠던 얘기, 본인 얘기 말고 본인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에 관해서 네네. 아팠던 얘기요? 네. 남의 얘기를. 그렇죠.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본 것 같다라는 들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사랑 자체가 이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다. 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그렇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아니면 사춘기 때 뭐 이성도 만나지만 또 그걸 막 억압하면서 참으면서 다 생각하는 게 사랑하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내주질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얘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가 나를 떠나갈 것이라,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 땡땡이 나오면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읽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오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꾸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달래주죠. 네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에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막 미운 거예요. 내가 나를 막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 하신다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면 아침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하죠. 안 줘. 굶길 거야. 안 먹일 거예요. 그런다고.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드신다고 그러죠.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와요. 아니,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극심한 공복감과 저혈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혹시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지만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야식을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콜라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으로 연명을 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 네모. 그렇죠. 입맛이 있겠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해도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어제 너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보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인생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친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SNS. 그렇죠? 혹시 채연 씨도 SNS 하시나요? 네,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네. 들어가 봤더니 막 프랑스 식당에서 호화롭게 네. 음식을 먹는 장면이 사진이 딱 있어. 그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떻게 저길 가게 됐을까? 내 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막상 너무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요. 예전에도 내 인생을 타인의 인생하고 비교를 하기도 했었고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야, 하와이 갔다 왔는데, 야, 진짜 멋있어. 바다 빛깔이 에메랄드 같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 내가 하와이를 모르거든. 친구가 막 에메랄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에메랄드를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멋있는 걸 상상하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사진이 딱 나오고 그 사진에 내 친구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SNS가 발달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는 게 헤어진 분들,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혹시 유민상님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은 또 제가 전문이군요. 그렇죠. 주변에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면 싹 다 지운다던가. 네. 아니면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놓고 있다던가 뭐 떠날 거야 뭐 이런 거. 남자 친구들보다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게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진 같은 게. 그렇죠. 또 SNS 프로필로 소통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 SNS를 항상 생각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자신의 베스트 샷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뭐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사진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프랑스 식당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헤어진 여자친구가 내가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어서 그때는 당장 떠나가서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를 생각하고 살 거야.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예전에 했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딱 들어가 보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나간 인연들이 항상 그 베스트 샷만 보이기 때문에 베스트 샷만 지금 보고 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저들도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이 길이 평지가 아니에요. 오르막이야. 그런데 오르막인데 언덕이 하나씩 더 나와.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언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법은 이 산을 깎아서는 절대로 환경을 변화시켜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내 두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심오한 이야기를 한 편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한때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그 별명이 윤 피카소였어요. 그 심오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못 그렸어. 다행이네요. 윤 피카소죠. 그래서 저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림을 제 아내가 제일 잔소리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강의를 망치면 저 그림 때문에 망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제작진께서 그림을 새로 그려주셨어요. 우와. 우와. 늘 자존감의 언덕을 만나고 이 언덕을 넘으면 조금 좀 편하게 되지만 또 그 다음 언덕을 만나고 우리는 계속 자존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면은 좌절이 되지만 요것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자존감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 있죠. 네. 특히 이제 언덕에서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 도둑들이 있어요. 원미연님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음반이 이제 뭐 음원 발표가 돼서 뭐 상의를 막 링크해서 막 치고 있는데 그쵸. 누군가가 와서 제 자리를 탁 뺏어왔을 때 이제 그 가수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가까운 곳에 보통 자존감 도둑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 도둑을 무의식 중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자존감을 괴롭히는, 내 자존감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동료,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감 도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에다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놓진 않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질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날아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존감 도둑의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비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왜요?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이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갔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아,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확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돈 쪽이라. 네, 그 전에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예.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우리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지.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에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Do your best, do my best. 저는 저 레지던트 할 때요. 교수님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학술 발표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던데 틀렸으면 완전 망신이고 최선 아닌 것 같으면 다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더는 없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말에는 선뜻 네, 최선입니다 라는 오만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이 우리의 인사말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김상훈 씨 주로 어떤 말 많이 쓰죠? 뭐 밥 먹었냐? 밥은 먹었네. 네. 김한석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분 혹시 잘 지냈냐? 그럼 기본적인 말 보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은 바쁘시죠예요. 맞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시간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요. 그래서 바쁘면 난 사회에서 영양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도시 사전 같은. 이 바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비지, 바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거야 이게. 나는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바쁜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바쁜 소수와 안 바쁜, 바쁘고 싶지만 못 바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에서 1인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바쁘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바빠요. 회사에서도 이럽니다. 고가 A를 받은 사람한테는 20% 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바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 되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알아.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그런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바빠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충동구매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충동구매, 아무 생각 없이 샀다. 더 만족도 높을 거다. 자, 그럼 하루 종일 심사숙고 끝에 산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다. 아이모라는 가구 회사 있죠. 예.
그 적당한 가격에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식 디자인을 만든 그 거기에 아침 9시 문 딱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의자 뭐 필요한 거니까 1시간 만에 사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종일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층 심사숙고형. 3주 정도 후에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심사숙고한 사람이 짱이야 이런 거였는데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충동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만에 가서 특가 이거 괜찮아? 의자도 쓸만해? 사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은 머릿속에 삼삼해. 더 팔걸이 있는 거 살 걸, 좀 더 비싼 거 살 걸, 좀 더 싼 거 살 걸. 게다가 내가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보풀하기가 이렇어 이게. 삐걱거려. 그럼 열받아. 맞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하루를 보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즉 최선의 선택을 우린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하지만 만족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최선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출발점에서 합니다. 10가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선택이 최선이가 몰라. 가다 보면 10개 중에 1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는 과정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담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항상 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민 많은 분들 보면 저기 트렁크에 쌀가마니에 3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차가. 머릿속 고민이 가득하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 뭐가 더 최선일까? 더 잘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뭐지? 이 고민하느라고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최선일까를 찾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완벽한 결과, 가능한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네. CCTV도 없는.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죽여도 아니고 죽어. 내가 예, 너무 예,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남들 내 눈에 안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작은 흠집이 이 차에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돼.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저기 그런 거 보시죠.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기도 다 애들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아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 경영학과 쉬나 아이엔가라는 교수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생명 유지 치료를 할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결정해요. 근데 프랑스는 의사가 전문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명분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따르라는 거죠.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하는 건 의외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부모였어요. 완벽하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당신 마음이잖아요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일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 선택을 묻도록 하죠. 매번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매번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마음은 훨씬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무서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빡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팍팍하게 느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화가 항상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식당에서 제일 흔히 하는 거 이런 거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나오는 거. 너무해요 진짜. 예,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좀 덜 고플 때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정말 별거 아닌 거 화를 내. 그러고 나면 더 죄책감이 생겨. 아 내가 사회생활 몇 년인데 벌써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돼? 그다음에 전 같으면 아 먼저 좀 배려하고 도와줄 텐데 그냥 내가 일단 중요해.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로 생기는 게 묻지마 폭력. 지하철에서 퉁 부딪혔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뻑하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원한에 의한 폭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짜증과 불안입니다. 허연아님 생각할 때 짜증이라는 게 뭐 같아요? 지금 저의 상태가 그쵸.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불쑥 짜증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짜증날 소리가 좀 저도 생기거든요. 김한석 씨가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짜증, 불만. 불만.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 명 질문하고 넘어갈 때는 또 옆에 시키니까 짜증 나는 거. 솔직히 되게 순간 짜증 났어요. 네, 순간 짜증 나는. 나 이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나한테 좀 짜증 한 났어요. 명 질문하고 보통 넘어갔는데 네. 두 명째 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야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바로 짜증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짜증난 줄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내가 짜증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짜증난 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차 올라와서 전 같으면 누가 툭 건드리고 넘어가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툭 건드 이러는 거 있죠. 또 왜 건드려 이러는 거. 물이 50도에서 10도 올라갈 때는 안 끓죠. 근데 90도일 때 10도 올라가면 확 끓죠. 바로 짜증은 90도에 있는 거야 내가. 끓을까 말까 끓을까 말까. 근데 그때 50도짜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겨우 10도짜리야. 툭 건드리는 거.
아니면 누가 뭐 경적을 삑 하고 올리는 거 이럴 때 왁 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안해져요. 자, 불안이라는 건요 안이 불자에 안전할 안자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전투태세가 되는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엔진을 켜놔야 되는 그래서 바스락한 소리마다 금방 막 예민해지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은 일이 벌어져도 금방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는 거, 배가 꾸룩꾸룩한 거, 약간 입이 바짝 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큰 무서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보다 크게 느끼니까. 저는 심장 뛰는 걸 안 느꼈는데 갑자기 심장 뛰기 느껴져요. 그럼 심장이 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험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짜증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아 역시 나는 안 돼. 나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짜증이 난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차 올라왔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돼. 괜히 더 무리하다가는 화내게 돼. 짜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은 묘한 느낌 들 때는 탁 멈춰야 돼요.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럴 땐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잠깐 바람을 쐬기도 하고 회의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빨리 끝내야 돼 일을. 그런 생각이 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20세기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자 있는 동물.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 있죠. 초식 동물들은 어미 자궁에서 뛰어나오면 한 2~3시간 안에 서서 털도 있고 이도 다 나요. 그리고 빨리 떠나야 돼. 왜냐하면 뭐 초식 동물이 어떻게 업어요, 애를. 그리고 그 피냄새 때문에 하이에나가 달려든다고 2~3시간 안에. 그 애가 금방 독립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언제 걸어 다녀? 돌 지나서. 그리고 사실 그게 걷는 것도 아니죠. 바깥에 나가서 뭐 심부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태어나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뭐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나 프로이트가 다 얘기하는 게 인간은 미숙하다라는 정의. 그러니까 미숙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럼 부모의 인정과 부모의 이쁨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꼬맹이가 하나가 있는데 꼬맹이가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무슨 포도송이 이렇게 스티커 붙인 거 있잖아. 포도송이 그거 보여주면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어미도 좋아하잖아요. 어미가 그러면 맛있는 거 해주지. 네.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어미가 나를 키워줘야 되니까. 여러분을 누가 돌보고 있는데 돌봐요. 절대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서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불안해진다고. 저녁은 나한테 줄 것인가? 저녁은 나한테 줄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돼요? 내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미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이 인정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유아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지금 어른이거든요. 이제는 누구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되는데 이 간섭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언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애를 없잖아, 이렇게. 애랑 너무 많이 오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말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가치관, 아버지가 원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줘야 엄마가 좋아해 주는 거야. 그래서 1차적인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미숙하다.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지. 갓난아이의 저 가증스러운 이쁜 얼굴을 보라. 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날 내보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김재훈님이야, 얼굴이. 김재훈님이야, 얼굴이. 농담 삼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화심리학자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은 하나만한 얘기도 사실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1등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인정은 받지. 그 점수, 등수 이런 것들을 매기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죠. 여러분들도 경험했나 모르겠다. 너무 남 얘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반에서 1등하는 아이는요, 조퇴도 쉬워요. 조퇴도. 왜냐하면 그 아이가 피곤해 보이면 밤샜다고 생각해. 밤에 게임을 해도. 근데 전교에서 반에서 꼴찌하는 아이 있죠. 전날 진짜 밤새서 공부했어, 간만에. 그래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메커니즘에 명문대 가는 것부터 모조리 다 있다고요. 어떨 때, 어느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지 사람마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워낙 드라마 캐릭터가 좀 공주였기도 하고 드라마 대사 중에 아버님 떡 좋아하세요? 그래 나 떡 좋아한다. 아 그러세요? 오늘 밥이 떡이 됐어요. 아니 이런 대사들이 이제 제 캐릭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는 사실 음식도 나름 한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의외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밥 하나를 차려줘도 예쁘게 이렇게 좀 해주고 싶고 그런 거에서 좀 집안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인정을 받고 싶고 대외적으로도 또 받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좀 험상궂은 인상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대가 셀 거야. 아니면 성질이 약간 개팍할 거야. 그 외모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박힌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늘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거에 대한 인정을 좀 받고 싶었어요. 방송인으로서도 뭔가 조금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늘 인정 욕구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저 사람은 방송에서 좀 보고 싶어. 저 사람은 방송에서 보면 좀 기분이 좋아라는 느낌을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직업이기 때문에 좀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루머도 생기고 내 본 모습은 그게 아닌데 참 힘들다, 힘든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있죠? 좀 비슷하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남들에 대한 저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오해가 생겨서 내 책임이 아닌 일이 내 잘못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여나 내가 비겁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다 떠안고 그냥 그 뒤처리를 내가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인정 욕구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뻐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쁜이 컴플렉스. 다른 사람은 편해요.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지 책임도 아닌데 내 책임이에요. 이래주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본인이 보살이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예쁜 덕목인데 본인이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걸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쳐봤어요, 회사에서? 큰 사고 쳐본 적은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가지고 진짜로 그때는 한번 하자. 회사 딱 가셔가지고 복사기에다가 커피를 들이버. 확 들이버. 그러면은 이거 왜 안 돼? 이러잖아. 내가 했어요, 한번 해봐. 내가 했어요, 한번 해봐. 어쩌다 오른 역사상 강의자가 사고 치라는 건 최초인데요, 정말. 반에서 1등하는 아이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 다 1등인 줄 아니까. 근데 전교 꼴찌 해봐.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데. 그러니까 최악의 내 모습을 확 보이는 연습을 한 번 정도 하면 고마워요. 우리 회사는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서. 회사 가서 뭐 하라고요? 사고 치라고. 사고 치는데 작은 걸 해야 돼. 큰 거를 하면 큰 거를 하면 회수가 좀 안 돼요, 그게. 남희정 씨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춤출 줄 알아요? 춤이요? 예. 잘 못 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좀 틀어줄 테니까 춤 한번 춰보세요. 춤 한번 해보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수천 명이랑 있었을 때 혼자 있는 듯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혼자 추잖아. 눈 감고. 이것도 지금 뭐냐면 이분이 이쁜 춤을 못 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워봐요. 누워서 손 안고 있어요. 저쪽에 누워서 여기 직장인들이 다 보셔야 돼요. 동료들이. 저 김상중님한테 굴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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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퍼펙트하죠? 막 구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 이뻐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은 의식해서 그런데 이분 집 앞 방 안에서 춤 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춤이에요. 해봐요. 음악 주세요. 저런 거거든요. 저런 거 저렇게 해서 이쁜이 컴플렉스 벗어나는 방법은 완전히 망가져보는 거, 공개적으로. 요거는 막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난 별거 아니야. 맞아, 아유 자유롭다, 편하다. 저분은 아까 구른 것도 기억하고 아까 춤 잘 추잖아요. 왠지 아세요? 혼자 방에서 추고 있었거든. 아예 앉은 춤이 아니야. 여러분도 SNS 하죠? 네.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SNS잖아요. 지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예전에는 악플이든 선플이든 다 봤어요.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저는 웬만하면 좀 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플 위주로만 보고 악플이 딱 나오는 순간 딱 닫아버려요. 이런 저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대중들한테 받고 싶은 인정이라는 게 좀 목마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거기에 보면은 SNS의 특징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밑에 좋아요 있다고. 민감해. 민감하죠? 민감하죠. 꼭 인정받는 상태예요, 그게. 그 사실은 SNS에서 보면은 몇몇 이제 SNS 잘하시는 분은 선정적이고 가도한 얘기를 막 쓰죠. 왜냐하면 이거는 꼭 헐리우드 영화에서 관객들 끌어당기기 위해서 오락적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 네. 어느 사이엔가 있죠. 나의 목적은 내가 이 멘트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아요가 어떻게 많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SNS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SNS 끊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거. 그래 아까 우리 저 김지민 님이 그랬잖아요. 선풀 위주로 본다. 네. 선풀을 많이 봐서 기쁘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악플을 보면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악플부터 봐. 하루를 망칠 것 같아요. 악플이 견뎌지면 괜찮아요. 겨울에 춥다고 따뜻한 데만 계속 있어 보세요. 바깥에 못 나온다? 근데 저는 선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추운 데 있다가 잠깐 지금 따뜻한 데 들어와 있는 겨우 거예요. 히터 쐬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풀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풀을 주고 좋아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대중들이나 딴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부를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애기가 되는 거예요. 또 애기로.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 그거 하세요. 악플.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뭐 얘기했죠? 하루에 3번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 이게 모토가 그거야. 네. 하루에 3번 악플이 안 오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어떤 한 사람 붕괴시키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싫은 사람. 칭찬 계속해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10년에 10년. 간을 빼줄 것처럼 다 해요, 이쁘다고. 그 다음에 10년 딱 지나서 11년째 되는 1월 1일 날. 뻥이야. 이제까지 한 말 뻥이야.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가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는 어제까지 사랑해 여보 사랑해 뭐 이러다가 죽기 전날 귀에다 대고 둘째 아이가 네 아이 같니?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의 풍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는 것. 그러면 어른은 뻔하죠. 인정해주는 사람. 인정해줘 봤어요? 누구? 아니 인정받으려고 인정해주는 거 말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먼저 해주는 거 있죠. 너 이뻐 그랬더니 네 머리도 오늘 좋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아무 바라는 거 없이 누구 사랑하고 인정해 받냐고요. 그때 어른이 되거든요. 이게 철학, 인문학의 전통에서는 괜찮은 철학자들이 쭉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인정에서 벗어나자. 그 대표적인 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누구 어떤 사람이요? 그 아이가 친자를 가려줄 때 반으로 갈라라. 이거 무슨 소리지? 그거 아닌가요? 솔로몬. 그분은 솔로몬이래요. 죄송합니다. 알렉산더 아시는 분이요? 알렉산더. 고대 그리스 쪽에 진짜 제국을 구축한 사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문화가 다른 곳을 다 통제하는 처음이거든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최고의 권력자잖아. 여기서도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돈 번다고. 그래서 권력자나 독재자들이나 그런 황제가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이. 국민들이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서라도 나한테 받으려고 그래.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식 이름이 이렇게 됐대요. 영어로 쓰면 알렉산더 점하고 더 그레이트. 위대한 알렉산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진짜로 되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겠다. 들어보셨나요? 디오게네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의 행태를 얘기할게요. 아무 데서나 소변 보기. 드럼통 알죠? 드럼통. 드럼통에서 잠자기. 내 집 마련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남들이 욕해. 손가락질해. 그리고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욕구가 들 때 자유행위까지 하셨던 사람. 아, 최악인데. 네? 여기서 좀 당혹스러워요? 유기견 수준인데요, 거의. 거의 유기견. 아. 그런데 알렉산더가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어. 자유롭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황제가 되고 디오게네스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 자기소개를 해, 근사하게. 나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위대한 알렉산더예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답하죠. 디오게네스 더 도그. 걔 디오게네스예요. 아까 맞추신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걔한테 인정을 받아서 뭐예요, 알렉산더가? 아이고, 그렇게 굶주렸어, 인정해. 철학자한테 관심 받고 싶니? 나는 걔다. 그래서 내가 대왕님 그럼 좋겠냐? 걔가 그런 건데?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한 방에 보낸 거예요. 디오게네스의 또 유명한 일화도 아시죠? 통에서 잤다 그랬잖아요, 통에서. 통에서 자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딱 나와서 알렉산더 왔다 이랬을 때 디오게네스의 첫 멘트가 이거였잖아. 비켜라, 햇빛 가린다. 와. 그게 디오게네스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부렸어요, 알렉산더가. 상 주니까 좋아하고 벌 주니까 그것도 어떤 행동 안 하고. 그런데 디오게네스를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있죠. 남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남의 칭찬에 연연한다라는 건 남이 나를 공격할까 봐 연연하기도 한다는 거와 똑같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같은 것도 똑같잖아. 잘해주면 승진하지만 잘 못하면 떨어지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협박할 때 최고의 협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 조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 죽을래? 이럴 때 제일 강한 사람이 뭐예요? 죽여.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못 죽이죠. 못 죽여요. 죽여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디오게네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인정 욕구에서 벗어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남이 욕해도 전혀 신경을 안 썼던 사람. 갑자기 여기서 급한 대변이나 소변에 용모가 있다. 여기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창피하죠. 맨정신이라. 맨정신 술만 갖다 주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창피하죠. 창피하죠. 여자. 창피하면 이제 방광염이 걸리는 거야. 예? 창피하면. 지금 디오게네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저분이 굴렀죠. 디오게네스는 그냥 구르고 다닌다고, 구르고 싶으면. 그렇다고 디오게네스가 계속 굴러다니지는 않아요. 굴러다니는 게 힘들어, 많이. 근데 어느 날 구르고 싶으면 구르는 거야. 저분이 저기 아까 했었던 게 디오게네스적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문맥 안에서는 저분 좋아진 것 같아 박수 쳐줬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욕할 거예요. 저거 뭐예요? 저 혼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남 눈치 보니까 한 사람이 남 눈치 안 보면 싫은 거예요. 똑같이 다 남 눈치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가.